예, 2020년 2월 16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이제 국내외 발생 현황입니다. 2만 명 확진을 넘었고요. 사망자 2,700명. 중국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지만 중국은 이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추세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후베이성 우한시는 여전히 환자와 사망자의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성들은 증가세가 이제 꺾여서 감소하는 걸 전망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도 조심스럽게 그 직장도 열고 일상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전염력과 그 영리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2차 유행에 대해서 아마 중국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만 또 경제적인 지금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상황 보면서 그 직장을 열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의 나라, 뭐 우리나라가 어제 977명이니까 벌써 2위 국가가 됐고, 일본, 특히나 유럽의 이탈리아 북부에서 환자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성도 쿰이라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이 늘고 있고, 지금 이제 팬데믹에 거의 이제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제 팬데믹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으로 환자도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사람 간 전파가 빨라지는 그 현상을 얘기를 하지만 좀 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팬데믹 인플루엔자 기준으로 보면 두 대륙 이상에서 그 각 대륙에서의 이제 한 국가 이상에서 지역 간 사람 간 전파가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최소 조건으로 보는데 지금 아시아는 이미 뭐 중국 이외 여러 나라가 지역사회 전파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륙은 아시아 대륙이고 또 다른 대륙이 지금 유럽, 이탈리아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북미 가능성도 있지만 북미보다는 유럽 가능성이 있고 이란은 뭐 중동이지만 뭐 아시아 대륙의 한 그 부분이라고 보면 이탈리아의 전파 속도나 환자 발생 수, 사망자 수도 꽤 됩니다. 229명 대비 6명이어서 실제 환자 수도 많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세계보건기구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환자가 뭐 생기지 않는 개발도상국들은 과연 환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시체계나 방역체계가 미비해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제 돌아오면 사실 뭐 세계가 팬데믹이든 다른 나라 어떤 상황을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자체에 이제 팬데믹이라고 좀 보겠는데 지금 어제 977명이 집계가 됐고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치사율이 1%가 넘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뭐 치사율도 낮고 중국보다는 나으리라고 한 전망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한 대다수의 환자가 거기서 사망자가 생기면서 또 제가 경고해 왔듯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가 지역사회에 고령자, 만성병 환자, 또 요양병원 이런 데 퍼지면 이건 굉장히 사망자가 속출할 거다. 이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방심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느냐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 현재 검사 중인 건수도 14,000여 건입니다. 지금 그 신천지 교회에 이제 유증상자 1,300명, 그 다음에 다른 8,000명, 13,000명을 또 검사를 하겠다고 이틀에 걸쳐서 보건당국은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검사 물량을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진단키트를 많이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인력과 시설과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이게 순조로이 수행됐을지도 참 걱정입니다. 지금 문제는 대구 경북은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실도 부족하고 확진 환자마저도 입원을 못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니 이건 사실 지금 올바른 지금 방역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뭐 대구의료원이나 동산병원을 병상을 개조해서 지금 입원시킨다 하더라도 계속 추가되는 환자들을 병상에서 무조건 입원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의료진 중에 노출이 돼서 자가격리 되기도 하고 일부는 감염되기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뭐 자원하는 의사, 간호사 또 군의관 또 공중보건이 동원 얘기가 나와서 대구 경북 지역이 상당히 의료진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할 거라는 거에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메르스 때의 그 데자부 기시감 똑같은 반복되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우려되는 것은 서울, 부산, 경기 여타 지역에서도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이 지금 상황을 보면 대구 경북이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그 대다수가 신천지 교회와 연관돼서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유행으로 지금 대다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외에 부산에서의 이제 클러스터 집단 발병이 온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의 이제 요양원에 이제 아시아드 요양원인가요? 그쪽에 요양사가 이제 감염돼서 거기 노출된 환자나 이제 가족들에서의 발생. 또 경상북도를 보면 청도 대남병원은 이미 뭐 환자 의료진이 감염돼서 코호트 격리를 하니까 더 이상 그 감염원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30여 명이 지금 확진이 되고 거기에 노출되거나 그 주변에 잠복기에 있는 분들에서 또 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대구 교회, 청도 대남병원 이외에 이런 집단 클러스터가 또 커져서 큰 그 환자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또 방역 당국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서울이나 경기에도 뭐 해외 유입 사례와 연관된 2차, 3차, 4차, 뭐 5차까지 이건 사실 뭐 노출자가 지금 잠복기 최대 2주 이내에 있다 보면 추가 환자들이 지금 계속 발견될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대구 경북의 상황이 여타 지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보건당국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에피커브, 에피데미올로지 커브라고 해서 우리가 유행곡선이라고 그러죠.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언제가 정점을 찍고 언제 종료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유행곡선을 보면 지난 2월 18일에 31번 환자 확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1번 환자가 티핑 포인트죠. 어떤 한 사건이 국면을 확 악화시키거나 또는 어떤 한 국면이나 어떤 조치로 그 국면이 호전되거나 하는 그런 전환의 큰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 티핑 포인트인데 일주일 전인 2월 18일 이 31번 환자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돼서 환자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 내에 정점을 찍고 뭐 우리가 이 변곡점을 갖겠다 하는 건
아주 뭐 기대하는 바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이 국면을 전환시킬 또 다른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폭발적으로 느는 추세, 하루에 200~300명 느는 추세를 꺾고 완만하게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게 하는 이런 티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저를 어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정부 당국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은 어떤 뭐 소위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총력 대응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라고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사망자 수가 이제 어제로 11명입니다. 물론 청도 대남병원에서 7분이 나오고 안타깝게도 청도 대남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수년 동안 정신병동에 누워 계시고 연세도 60세 전후로 비교적 고령이고 또 오랫동안 병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심신이 허약하고 또 증상 걸려들어도 증상을 스스로 표현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수가 감염돼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직도 중증 환자가 꽤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뭐 신천지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이 병동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노출시켰다고 보여지고 거기 의료진까지 지금 감염됐다고 하니까 이 청도대왕병원 환자에 대한 중증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망자를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또 보건당국에서 급선무로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제 그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폐렴 전수조사 중에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시행한 폐렴 조사를 했는데 이제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성인 폐렴 환자 514명 대상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대상이겠죠. 2월 24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검사를 완료했는데 5명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약 1%죠. 이 지금 이제 뭐 이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코로나19 환자를 이제 중국에서 사례를 보면 80%는 경증입니다. 10% 정도가 입원해서 중증인데 이 중에서 또 위중한 분들이 한 5 내지 10%가 되겠죠. 지금 이분들은 적어도 전체의 5 내지 20%에 해당될 텐데 이 1%의 환자가 그러니까 뭐 5배 내지 20배는 더 환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폐렴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일주일 증상 시작해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증상 시작이라는 거는 이제 잠복기가 그 전에 2일 내지 14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 뭐 우리가 보통 잠복기 일주일 이내라고 보지만 1, 2주 전에 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 폐렴 환자들은 적어도 2 내지 3주 전에 노출돼서 감염이 됐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폐렴 환자로부터 이제 한 걸로 봐서는 적어도 2월 초에 이분들이 노출이 돼서 환자한테 노출이 돼서 잠복기를 1, 2주 거쳐서 적어도 1주 전에 증상 시작돼서 이제 폐렴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적어도 2월 초에 이 환자 발생이 시작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결과는 얘기해 주는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이 일각이 1%인 거죠. 514명 중에 5명 폐렴 환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중증인 폐렴 환자, 입원 환자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경증인 환자는 그보다 더 많이 있다는 얘기고 실제
지금 뭐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새로이 그 경북 칠곡군 소재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그 환자가 발생해서 청도 대남병원처럼 이런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은 심신이 미약하고 또 의사 표현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취약한 계층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자가 생기면 또 여러 환자들이 이제 집단 발병할 수 있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좀 적극적인 조치, 격리 조치와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타 지금 다른 워낙 대구 경북의 모든 그 방역이 집중돼 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환자 발생들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31번 환자 티핑포인트 이전에는 환자 하나하나 찾아서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 동선 파악해서 공개하고 또 접촉자들 자가 격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공개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청도 대남병원과 이 신천지 대우교회 그 신도가 지금 뭐 2만 명이고 뭐 예비하는 입도하려는 그 예비 신자까지 하면 뭐 3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쪽에 대한 역학조사나 그 명단 입수 또 그걸 통한 이제 지금 각 의료기관에서도 열나고 기침하면은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열나고 기침하는 환자가 워낙 많아서 모든 환자를 다 코로나19로 간주하고 하기에는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신천지 교회 명단을 각 의료기관에 시급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 부지불식간에 의료진이 노출돼서 감염되고 또 환자 생기고 또 노출자 접촉 자가격리 2주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남성 여성 비율은 6대 4 정도로 여성이 많은데, 역시 신천지 교회 신도가 아마 주를 이루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지금 뭐 어린이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40, 50대, 그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지금 유난히 20대의 환자 수가 지금 많은 게 우리나라 눈에 띕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해보진 못했지만 의료진 중에 이제 젊은 간호사나 의료진들 감염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군대에서도 사병 중에 감염자가 나왔고, 어제 또 그 교도소에서도 확진 환자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군대와 교도소는 상당히 그 24시간 거기 군인이나 뭐 입소한 그 교도소 입소자들도 다 24시간 밀폐된 장소에서 장기간 밀접 접촉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행이 생기면 또 걷잡을 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뭐 이제 뭐 군인 교도소 말고 지금 이제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 또 이런데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해서 들어오고 또 계약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상당수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환자 발생과 집단 유행 막아야 되는 그런 좀 시사한다고 보고, 이 20대의 젊은 성인들이 감염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그 미래 세대로서의 그 인력들의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티핑 포인트, 과연 이 급속도로 환자가 늘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늘고 있고 또 여타 대도시나 이런 데서 대구와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마 각
대도시의 의료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은 다 철통같이 병원을 지키면서 기존의 의료 시스템의 환자들한테 섞이지 않으면서 의료진도 보호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상에 이제 그 경증 환자도 퇴원시키고 가급적 장기 처방을 하면서 그 노출을 늦추려고 합니다. 이 위험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이제 환자들이 늘게 되면 그 병상이나 또 의료 인력들이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뭐 저라도 당장 가서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지금 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우리가 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긴장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동료들이 지금 그야말로 이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우리 병원이나 우리 지역도 지켜야 되는 그런 심정들이 아마 저 말고도 지금 각 의료진 현장을 뛰고 있는 이 의사들의 지금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까? 사실 백신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죠. 백신이 없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팬데믹 인플루엔자 때 유용하게 썼던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가 좀 시름을 덜겠죠. 근데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그럼 한 방이 아닌 어떤 티핑 포인트가 뭘까? 뭐 엊그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감염 관리와 사회적 격리, 소셜 디스턴싱 이거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이나 그 생물학은 잠복기의 전파력이 있고 초기 5일에서 7일 사이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서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이 경증이라 기침이나 뭐 재채기, 콧물, 인후통 비특이적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퍼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환자 발생은 바이러스 혼자서 뭐 공중을 떠다니면서 감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숙주인 사람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감염돼서 증상이 있는 채로 사람을 만나서 밀접 접촉을 하든 환경 오염을 시키든 또 비말 전파를 하든 결국 사람끼리 만나는 이것에 비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또 국민들의 그 행동 반경은 굉장히 넓습니다. 하루 동안 이동 그 거리도 길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 숫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근면한 그 민족인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인구 밀도, 또 밀접 접촉, 빈도와 또 폐쇄된 환경에서의 빽빽한 이런 환경, 이것이 코로나19가 그 먹잇감으로 그 전염되기 딱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략, 더 많은 숙주를 감염시켜서 더 많은 영역에 내 숙주를 많이 두자, 먹잇감으로 하자, 이 전략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역행해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전략이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전파 차단을 해야 되겠죠. 뭐 잠재적인 코로나19 보유자나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그 코로나19의 잠재적인 환자거나 또 잠복기나 환자일 경우에 또 남한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전파 경로를 끊어줘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 씻기 아니면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또 기침 에티켓,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또 방역 당국에서는 뭐 지금 환자가 많아서 뭐 이걸 포기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최대한 지금 뭐 신천지 교회 신도가 됐든 뭐 어디 장애인 시설에 노출 환자가 됐든 여전히
기본에 충실하게 환자를 찾아서 격리하고 또 노출자들을 또 추적해서 그 2주간 자가격리해서 이 전파의 그 연결선을 끊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잡듯이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지루하고 뭐 힘들지만 사실은 2003년 사스 때도 이 작전으로 사스를 종식시켰고 2015년 우리가 뭐 5월, 6월, 7월 초까지 2개월 동안 메르스에 시달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백신이나 메르스 치료제 없었습니다. 이 전략으로 결국 메르스 유행을 종식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접촉 차단이죠. 아까 뭐 개인적으로 그 만나서 하는 전파 차단 얘기 드렸지만 이제 와서는 이렇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접촉 차단,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격리라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게 사회적 격리. 쉽게 한국말로 하면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 거리를 2m 이상 거리 두기. 지금은 사실 뭐 평상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후베이 우한성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뭐 1월 23일 날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동 제한을 할 정도로 상당히 과격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있었고 여타 중국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조치들이 수행된 바가 있는데 중국 항구시보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중국은 환자가 주는데 한국, 일본은 많다. 중국에서 본받아라. 어떤 뭐 비아냥도 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한국인들이 뭐 중국 위하이성이라든지 난징 입국했는데 뭐 2주간 호텔 격리라든지 이런 입국 제한이나 격리 조치를 당할 정도로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중국인들을 입국 제한을 논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제한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지금 환자 증가 속도나 그 신환자 발생 수나 사망주가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현저히. 우리나라가 뭐 중국을 걱정하던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이 코로나19의 유행을 후베이성 2의 대도시에서 통제를 했었나 해서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국에서의 그런 비아냥은 뒤로 하고 냉정하게 중국이 어떻게 그 숫자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저도 의심은 했지만 실제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격리, 사람 사이 거리두기, 사람 간 거리두기.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휴업, 결국 학교와 직장은 사람이 모이고 밀접 접촉을 하고 장시간 노출하면서 여기에 환자가 있으면 또 2차 감염자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휴업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집회 제한 또는 중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폐쇄된 공간에서 이 모임이 위험성이 높지만 이 개방된 공간에서도 2m 이내에 밀접하게 많이 접촉을 한다면 이것 또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회 제한 중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환자를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하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지금 다 끌어모아야 됩니다. 중국처럼 어느 한 도시를 교통수단을 통제해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이제 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면 접촉을 하면 우리가 밀접 접촉이 되는 거니까 가급적 재택근무 또 요즘 학교도 인터넷 강의라든지 웹 강의 저희들이 뭐 학회에서도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런
코로나19 유행 사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유지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강의나 회의나 이런 쪽으로 가급적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모임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기뇨한 것이 아니면 미루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면 온라인 이런 걸로 비즈니스나 이런 해협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 접촉 줄이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또 뭐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하시되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 마스크가 전파 차단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손 씻기 마스크만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손 씻기도 병행하고 기침 에티켓 지키고 또 본인이 열나고 기침하면 돌아다니시를 말아야 됩니다. 일단 자가격리하고 뭐 1339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선별로 연락해서 빨리 코로나19 인지 여부를 진단받고 조치를 받는 것이 본인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사회나 이런데 전파도 차단하는 이 본인이 손 씻기 개인위생 이런 거 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동료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누그러뜨려서 우리가 좀 완만하게 이 고비를 넘기자. 이 정점의 높이도 낮추고 시기도 늦추고 해서 연착륙해서 좀 이 고비를 가파른 산을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뒷동산 걷듯이 이렇게 넘어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이 티핑 포인트라고 전 고민 끝에 이것이 티핑 포인트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뭐 획기적인 게 아니죠. 당연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기본에 충실하고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나 유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 국민이 실천해야 될 때고 또 보건 정부 당국은 좀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대책들을 국민한테 홍보하고 마스크가 지금 부족한데 마스크도 좀 정부에서 대량 구매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생기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보면 우리가 다른 여타 지역에서 그런 일이 또 생긴다는 것은 끔찍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감염 관리 사회적 격리 조치들을 좀 국민 개개인도 실행하고 결국은 이 국면은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 이 세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협업을 해서 같이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위기를 넘는 데는 정부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가 이런 권한과 재원과 인력과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의료계 협조를 구하고 지금 의료계하고도 이제 의사협회하고는 그렇게 협업이 되질 않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1차 의료를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안심병원이나 이런 거는 종합병원 이상의 2, 3차 병원에서 하는 건데 2, 3차 병원은 기존의 진료 대구 경북 상황을 보면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면 이 종합병원들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병의원도 이 지금 코로나19 진료에 있어서 어떤 거점
치료 기관으로서 안심의원이랄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브리핑을 마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메르스 때도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리고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알고 싶고 역학조사관은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지금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제가 알기로는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아마 본인의 커리어나 뭐랄까 이제 경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질병관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이제 모집 요강이 있고 역학조사관은 제가 알기로는 뭐 기본적으로 환자를 찾아서 자세히 이제 병력 청취, 증상이나 또 접촉자는 누구, 어디서 걸리고 이런 일종의 메디컬 디텍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찰에서 형사가 어떤 사건, 살인 사건을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범인 찾고 이 주변 인물들을 알리바이도 조사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의료 현장에서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시작, 뭐 또 접촉자, 또 접촉 동선, 뭐 CCTV를 본다든지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들이 누군가 거기에 따라서 음압 병상에 격리 치료하거나 아니면 접촉자들은 자가 격리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지금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이 신천지 교인을 비롯한 확진 환자 또 그 주변의 접촉자 동선 파악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사도 있고 뭐 간호사나 또 이런 생물학 전공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적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이 감염병 관련 학문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관여를 하고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획득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확진 환자와 접촉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책임감과 이 사명감이 아마 필요한 직업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들이 가장 아마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고 현재도 아마 쪽잠을 자면서 현장에서 긴장,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런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 그런 말씀드리고 향후 이제 역학조사관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사전 지식을 갖고 아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지 그렇다면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만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뭐 그 질문이 항상 많이 나오시고 뭐 일본 미국 CDC에서 이제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신이 나오는데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뭐 시나리오를 뭐 가정해 볼 수는 있겠죠. 예. 뭐 2003년 사스가 가장 근사한 얘기 때문에 2003년 사스가 중국 남부 강동성이 11월에 출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국 유행하고 8천여 명 환자 생기고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끝났습니다. 예, 끝난 것도 결국은 환자를 찾아서 치료하고 접촉자 추적해서 격리하고 또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병원 폐쇄 뭐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치로 해서 7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도 그 시나리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유행이 없도록 지금 사스도 중간 매개 숙주인 사양고양이 판매를 이제 금지하면서 지금 더 이상 유행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 코로나19도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일단 유행 1파가 잡혔다가
잠잠했다가 또 2파가 오고 이런 우리가 이제 방심하면 또 2파가 올 수 있고 중국의 경우도 지금 1파의 정점에서 좀 완화되면서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것이 감소로 갈 건지 다시 어디 대도시나 이런 데서 유행이 커져서 2파가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이 뭐 2개월 된 아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신생아 2개월 된 아이의 알 수 없잖아요. 얘가 어떻게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생 바이러스의 지금 예측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고 어쨌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행파가 여러 번 오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숙주인 사람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병독성이 더 낮춰지면서 계절 독감처럼 겨울철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절 코로나.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의 두 번째 흔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 대부분 모르지만 겨울철에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이제 20, 30%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로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주 순화가 돼서 일종의 제도권,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구종 코로나가 돼서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약화돼서 계속 매년 감기로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그렇게 되려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이러스와 숙주에 서로 상호 반응해서 적응하고 변이가 돼서 순화가 되면서 계절성으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적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비말로 바이러스 전파된다고 하셨는데 비말이 날아가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자가격리하면 이제 가족들과 2m 정도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비말은 뭐 5마이크론 이상 우리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물방울 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은 이제 훨씬 크기가 크겠죠. 5마이크론 이상이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를 하면 이 자연 상태에서 중력이라는 걸 우리가 뭐 못 느끼지만 중력이 작용하니까 우리가 볼펜을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 비말도 이렇게 포물선을 보면서 1 내지 2m 이내에 떨어집니다. 이제 최대 우리가 보통 1m 이내인데 주의를 위해서 2m까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가격리할 때 수칙을 좀 잘 세심하게 지키셔야 되는데 자가격리할 때 이제 독방에 계셔야 되고 또 독립적으로 화장실을 써야 되겠고 주변 환경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되겠고 그 계신 방도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식사를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뭐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되는 분도 마스크, 접촉하는 가족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정도 거리를 두고 얘기를 뭐 1, 2m 뭐 이렇게 전해 주거나 놓고 가거나 이렇게 가급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런 마스크 쓰고 이제 대면해야 되고 지금 뭐 대화를 하더라도 뭐 휴대폰으로 뭐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서로 전화한다는 게 참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비상시국이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인터폰이 있으면 인터폰으로 대화하면 좋겠지만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로 해서 가급적 대면을 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지난번에 파빌라비를 국내에 도입하는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어제 정부에서 수입 특례를 적용해서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파빌라비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성분명은 파비피라비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RNA 폴리머레이즈 억제제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공격해서 거기서 복제를 할 때 이 복제 효소를 차단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건 일본의 후지필름 계열사인 도야마 화학에서
개발을 해서 2014년에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뭐 이 파비피라비어 임상을 국내에서도 했습니다. 이 다국적 임상에서 국내 인플루엔자 대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임상을 이제 인플루엔자 계절 인플루엔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효력은 타미플루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효력은 동등하게 나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이 복제 효소를 억제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허가는 했지만 2014년에 허가를 했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사용을 허가를 한 게 아니라 팬데믹 인플루엔자, 특히 조류 독감에 의한 팬데믹 인플루엔자의 발생 시에 사용을 허가한다. 조건부 허가죠.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체 감염 시에 치사율이 50 내지 60%입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치사율이 50 내지 60%니까 이 위험성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훨씬 높으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 2014년 저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했고, 또 그때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문제가 되면서 에볼라에도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 파비피라비어, 아비간이라고 이제 알려졌죠. 아비간이라고 알려져서 에볼라 치료제로도 이제 후보제로 많이 당시에 회자가 됐고 시도가 됐는데 뭐 효과가 입증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결과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중국, 뭐 지난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중국의 광동성의 선전시에 있는 중국 의사가 이 코로나19 환자 70여 명 환자에 대해서 파비피라비어, 이 파비피라비어의 중국 내 그 시판, 상업 시판의 허가 그 시판권을 중국 회사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도야마로부터 샀죠. 중국 내 판매권을. 근데 이 회사가 파비피라비어를 이름을 이제 바꿨죠. 뭐라고 했나요? 파빌라비르. 파빌라비로. 죄송합니다. 제가 파비피라비어에 익숙한데 파빌라비르. 파빌라비르라고 네. 지금 이름 바꿔서 파빌라비르. 죄송합니다. 파빌라비르라고 하는 제품명으로 아마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환자 70여 명에 치료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실험약으로 이제 긴급 중국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약을 효과 안전성을 볼 때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 안전성을 봐야 되는데, 이제 파비필라를 하고 이제 뭐 위작하고 해서 유의하게 이게 더 유효성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근거를 갖고 신뢰를 하는데, 뭐 중국에서의 많은 지금 발표가 때로는 신빙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지금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이제 국내 긴급 도입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좀 더 과학적인 근거, 위약 대비 효과가 있다, 이런 근거를 좀 논문이 나오면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이 파비피라비어, 아비간이라고도 하는 건데, 국내에서 일본에서 이미 임상을 인플루엔자 대상으로 해서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코로나19에 효력이 있다 하면 좀 더 우리나라에서 신속하게 도입해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약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질문이 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내일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해도 접촉만 하면 무조건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 결국은 이 감염이라는 거는 이제
확진 환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이 돼서 그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양, 이것이 뭐 10만 마리가 될지 100만 마리가 될지 그걸 이제 우리가 감염량이라고 합니다. 인펙티브 도즈라고 해서 최소 몇 마리 이상 들어오면 발병한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폐렴 환자처럼 기침재채기일 때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염될 확률이 높겠죠. 그 코나 입이나 눈의 점막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들어와서 우리 면역 시스템을 압도해서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바이러스 양이 적으면, 그러니까 침투한 적군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지키는 병사보다 많은 경우는 압도가 돼서 일단 뚫리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침투한 병사 수가 적다. 바이러스 수가 적으면 우리 면역 체계들이 1차 면역 시스템에서 제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그 발병을 이제 낮출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일단 증식을 하면 2단계에서는 이것이 중증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거에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 역시 면역 시스템이 약화된 분들은 폐렴이나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고, 왜냐하면 이제 적을 마저 싸우는 병사들의 숫자나 어떤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그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건강한 사람들은 좀 더 가볍게 앓고 지나갈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또 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질문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내일 다시 9시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